먼저 이 시기 몽골 초원을 장악한 부족들을 살펴보면 중앙은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인 옹칸의 케레이트 부족이 다스렸고, 서부는 타양칸 휘하의 나이만 부족, 동쪽은 주르첸의 봉신인 알탄칸의 타타르, 북쪽에는 메르키트가 있었습니다. 1162년 hen티 산맥 근처 오논강 옆에서 훗날 징기스칸이라 불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후엘루는 원래 메르키트 부족의 칠레두라는 젊은 전사의 부인이었지만 훗날 몽골족으로 알려지게 되는 보르지긴 씨족이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징기스칸을 낳은 것이었죠.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후엘룬을 납치한 직후 타타르와 싸우러 나갔다가 테무진 우게라는 이름의 전사를 죽였는데, 돌아와 보니 아들이 태어나 있어 아들의 이름을 테무진이라 하였습니다. 테무진의 어린 시절에 관한 3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진이 9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게이는 사돈될 사람에게 줄 선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테무진을 몇 년 동안 일꾼으로 쓰고 그 대가로 딸을 내줄 가족을 찾았고, 그 가족의 딸 부르테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테무진을 그곳에 두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타타르를 공격했던 예수게이를 알아본 타타르인에 의하여 독을 탄 물을 마시게 되죠. 예수게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곧 사망하였는데, 소식을 들은 테무진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급히 돌아왔습니다. 보르지긴 씨족을 지배해왔던 타이치우드는 사냥을 도와줄 예수게이가 사라지자 테무진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이것은 테무진의 가족에게 다가올 겨울에 굶어 죽으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였는데, 테무진과 가족들은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안다 자무카와의 인연입니다. 자다란 씨족의 자무카는 예수게이와는 먼 친척 관계였고, 테무진과 자무카는 어린 시절 2번이나 영원한 형제 관계를 맺자고 맹세하여 안다가 되었습니다. 안다는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보다 유대가 더욱 강했고, 자무카는 테무진이 평생 얻은 유일한 안다였지만, 자무카는 훗날 테무진이 권좌에 오르는데 중요한 자산임과 동시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이복형 백테르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버지 예수게이가 사망한 후 가족의 가장은 이복형 백테르였는데, 백테르는 테무진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테무진은 친동생 카사르, 이복형 백테르, 이복동생 벨구테이와 함께 오논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테무진이 잡은 물고기를 백테르가 빼앗아버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았던 원한이 폭발한 테무진과 카사르는 이후 백테르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후엘룬 가족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범죄자는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타이치우드 씨족은 전사들을 보내 테무진을 벌하고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막기로 하였죠. 도망치던 테무진은 곧 붙잡혔고 목에 칼을 차는 신세가 되었지만, 타이치우드 씨족의 한 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됩니다. 1180년 테무진의 어머니 후엘룬을 빼앗긴 메르키트 부족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테무진의 진영을 급습하여 젊은 신부 부르테를 데려간 것이었죠. 메르키트로부터 도망친 테무진은 남서쪽으로 흐르는 툴라강을 따라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였던 옹칸을 찾아가 메르키트를 습격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옹칸은 이에 동의하며 이 지역의 또 다른 젊은 영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자무카였죠. 옹칸이 우익, 자무카가 좌익을 이끌며 그들의 군대는 부르칸 칼돈 근처 오논강에서 산을 넘어 메르키트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메르키트의 야영지 전체는 공황에 빠졌고 그들은 하류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테무진은 부르테를 찾았고 메르키트에게 결정적인 승리도 거두게 되었죠. 이때 부르테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첫 아이 주치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후 테무진은 자무카를 따라 약 1년 반 정도 함께 살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누구에게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1181년 5월 여름 목초지로 이동할 때 자무카가 테무진과 지도자의 위치를 공유하지 않고 뒤를 따라오도록 명령했고, 부르테의 조언을 받은 테무진과 그의 무리들은 자무카 몰래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습니다. 이때 발생한 균열은 이후 20년 동안 두 전사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했고 결국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몽골족 최고 통치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무카와 헤어지고 난 8년 후인 1189년에 27살의 태무진은 칸이 되기 위하여 쿠릴타이를 열었습니다. 비록 참여 부족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케레이트의 옹칸에게 자신의 충성을 재확인하며 그의 승인을 요청하였죠. 옹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태무진은 소수 집단의 칸으로서 활동하는 데 충분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후 친족 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임무를 등용하는 개혁에 착수하였지요. 이는 징기스칸의 핵심적인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1196년 34살의 태무진은 옹칸과 함께 타타르 원정에 나서 성공하였고, 이듬해인 1197년에는 주루킨을 쉽게 물리치는 경험도 쌓았으며, 그 와중에 그의 경쟁자 자무카 역시 개혁에 반대하는 귀족 시족들 사이에서 중심인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무카는 어린 시절 태무진을 노예로 삼은 적이 있던 타이치우드 같은 중요한 시족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1201년에 드디어 몽골족의 지도권을 둘러싼 타이치우드 자무카 대 옹칸 태무진 간의 목숨을 건 첫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태무진은 승리하였지만 전투 중 목에 화살을 맞아 쓰러졌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젤메는 목숨을 걸고 태무진을 보호하였으며, 회복된 이후 태무진은 젤메에게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원정을 몇 차례 맡기게 됩니다. 한편 자무카는 타이치우드를 잃었지만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그에게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시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무카와 태무진의 최종 결전은 훗날의 일이 됩니다. 1202년 옹칸은 태무진에게 타타르 원정을 맡겼고, 본인은 메르키트를 정벌할 계획이었습니다. 홀로 전쟁에 나서게 된 태무진은 이 타이밍에 오랫동안 초원을 지배했던 규칙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우선 그는 공격 중 성급한 약탈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타타르를 완전히 정복한 후 약탈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습격 중 사망한 병사의 가족에게도 일반 병사의 몫을 주기로 했는데, 이는 병사들의 충성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귀족, 시족 등 기득권을 가진 일부가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약탈을 미룬 결과 태무진의 군대는 타타르 정복 후 더욱 많은 물자와 가축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3년에는 몽골 부대와 부족을 다시 한번 개혁하였습니다. 먼저 전사들을 아르반이라 부르는 10명의 분대로 편성하여 그들을 형제로 묶어 전투 시 포로가 되면 두고 떠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분대 10개, 즉 100명이 모이면 자군이라 부르는 중대를 이루었고, 중대 10개, 즉 1000명이 모이면 민간이라 불리는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민간 10개, 즉 10,000명이 모이면 투맨이라 부르는 사단이 되었죠. 각 투맨의 대장은 태무진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형제, 사촌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허락했지만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문, 시족, 부족의 힘을 파괴한 것이었죠. 이 조직을 정비할 시기 태무진에게는 1000명 단위인 민간이 95개 있었다고 하며, 모든 숫자가 꽉 채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는 약 8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치우드와 주루킨 같은 작은 집단뿐만 아니라 막강했던 타타르족까지 정복한 태무진은 초원 세계에서 상당한 위신을 얻게 되었고, 이는 옹칸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옹칸은 이번에는 자무카와 동맹하여 태무진에 맞서게 되지요. 역시 세상은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1203년 태무진이 옹칸의 딸과 자신의 장남 주치의 결혼을 요청하였지만 케레이트 왕실에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옹칸은 곧 홀로 태무진에 맞서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계략을 써서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하며 태무진을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그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로부터 불과 하루 거리를 남겨놓았을 때 그것이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된 태무진은 곧바로 도망쳤고, 옹칸의 전사들과 추격전이 발생하였죠. 이 추격전에서 태무진에게 남은 19명은 발주나 호수의 맹약을 통하여 끝까지 충성을 보여주었는데, 친척이나 형제는 카사르 뿐이었고 모두 다른 부족 출신으로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태무진은 발주나에서 은신하며 군대를 다시 모았고,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하고 승리를 만끽하던 옹칸과 자무카는 태무진의 이른바 번개 진격에 패퇴하여 나이만이 있는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참고로 몽골족이 퍼뜨린 이야기에 따르면 옹칸은 나이만 국경에서 경비병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몽골 지배를 둘러싼 마지막 결전은 1204년 부르칸 칼둔 서쪽 500km 지점에서 나이만 부족과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보여주며 나이만을 물리쳤고 타양칸을 죽였습니다. 아울러 케레이트 정복대 서쪽으로 도망친 자무칸은 또다시 숲속으로 도망치게 되죠. 1205년 절망과 체념에 빠진 자무카의 부하들이 주군을 잡아 태무진에게 바쳤고, 태무진은 자무카에게 다시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자무카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태무진은 방대한 땅의 통치자로서 남쪽의 고비로부터 북쪽의 툰드라까지, 동쪽의 만주 산림부터 서쪽의 알타이 산맥까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위하여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공식 명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각각의 혈통, 씨족, 부족에서 내려오는 세습적인 귀족 칭호를 모두 없앴으며 자신을 징기스칸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정비하여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에서의 음모와 경쟁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징기스칸은 남쪽 고비 너머 비단길을 따라 이동하는 물자를 공격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들의 군대를 시험하게 되죠. 몽골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1207년에 키르키즈와 오이라트를 복속시킨 후 서쪽으로 도망친 나이만의 왕자 쿠출룩을 추격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아울러 1209년에는 탕구트를 복속시켰죠. 그런데 1210년이 되자 주루첸의 사절단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황금칸이 즉위했음을 알리며 징기스칸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말을 듣고 남쪽으로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몽골 통일로 물자의 흐름이 막혀 주루첸을 칠 궁리를 하던 참에 황금칸의 복종 요구는 완벽한 전쟁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주루첸 원정을 통한 무제한적 물자 공급을 약속하였고, 몽골 전사들은 전쟁의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1211년 전쟁이 시작될 당시 몽골군에게는 육중한 성벽을 무너뜨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 주변의 시골부터 파괴하고 사라지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농민을 살아있는 공성망치로 사용하였고, 포로들의 몸은 해자를 치우거나 적이 만든 구덩이를 덮어 길을 내는 데 사용했죠. 주루첸족과 백성들은 도시 안에 갇힌 채 굶어 죽어갔습니다. 몽골군은 주루첸 영토 전체에서 전쟁을 진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3년 후인 1214년 마침내 징기스칸은 중도를 포위하였고, 황금칸은 자신을 징기스칸의 봉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돌아가자 주루첸은 약속을 어기고 남쪽 카이펑으로 옮겨갔죠. 1215년 징기스칸은 중도로 돌아와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물자를 챙긴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몽골에는 중국으로부터 화려한 비단이 강물처럼 밀려들게 되었고, 몽골인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의 조달이 가능해졌죠. 13세기 초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에 살고 있던 위구르인들은 주루첸으로부터 쫓겨 서쪽 텐산 산맥에 정착한 키타이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만주 출신이던 키타이족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들을 카라키타이라 불렀습니다. 카라키타이는 1편에 등장한 나이만 타양칸의 아들 쿠출룩이 다스리고 있었죠. 쿠출룩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위구르를 탄압했기 때문에 위구르는 징기스칸의 도움을 청하여 쿠출룩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제베에게 군사 2만을 주어 무슬림을 보호하라 명하였고, 제베는 쿠출룩의 군대에 승리를 거둔 후 그를 참수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몽골군이 고향으로부터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몽골이 중국과 무슬림 사이의 비단길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화레즘 원정을 살펴보기 전에 후계자 계승 문제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바라보는 징기스칸은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쿠릴타이를 열었고, 장남 주치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주치가 유력한 대칸 후보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둘째 차가타이가 주치의 출생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싸움 끝에 데칸은 셋째 우구데이의 차지가 되었죠.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언급하였지만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주치와 차가타이의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제국 분열의 전조는 화레즘 정벌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일화는 몽골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탕구투, 위구르, 카라키타이, 주루첸을 속국으로 두게 된 징기스칸은 이제 자신이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교역에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1218년 투르크족 술탄 무함마드 2세가 통치하고 있던 화레즘에 사절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사절단이 화레즘 북쪽의 오트라르에서 화레즘 총독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벌에 나선 징기스칸은 1219년 부하라의 모습을 드러냈고 곧 화레즘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도망간 술탄은 카스피해의 어느 곳에서 죽어갔죠. 몽골족은 새로운 땅을 찾아 계속 밀고 들어갔으며 4년에 걸친 원정 동안 중앙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을 파리를 잡듯이 정복했습니다. 중동 원정에서 돌아온 징기스칸은 몽골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레즘 공격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던 탕구투를 정벌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속내는 탕구투 정벌로 그곳에 기지를 세우고 최종적으로는 송나라를 칠 생각이었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탕구투 원정 승리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가 여름이 끝날 때 분명히 죽었다고 밝히고 징기스칸이 당시 탄 말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면서도 그의 죽음의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229년 새로운 데칸 우구데이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도로 카라코름을 선택했고 우구데이는 이후 약 5년에 걸쳐 아버지의 부를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몽골은 다시 약탈 목표를 정해야 했고 1235년 우구데이는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수베데이가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하여 유럽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였죠. 그는 화레즘 정벌 때 도망친 술탄을 추적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치 집안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쪽 끝 초원지대에 살면서 볼가강 주변, 즉 수베데이가 예전에 정복했던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었죠. 주치가 죽은 뒤 그의 둘째 아들 바투는 유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그가 데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구데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닌 바투가 데칸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 원정에 반대하고 송나라 원정을 주장하였죠. 송나라는 약탈할 것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송나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막내 톨루이가 사망하여 그곳의 땅과 군사를 모두 차지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쟁을 계속하던 제국은 송나라 공격은 우구데이의 아들들이 맡고 유럽 원정은 바투와 수베데이가 맡아서 송과 유럽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송나라와 전투하여 여러 차례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40년을 더 버티고 나서야 항복했으니까요. 집중력 분산과 수베데이의 부재는 송나라 정복을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원정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유럽 침공군은 몽골군 약 5만과 동맹군 10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징기스칸의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두 손자 바투와 뭉케는 서로 협력하여 유럽 원정을 지휘했습니다. 아울러 초원의 늙은 사냥꾼 수베데이의 존재는 두 젊은 지휘관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1236년 수베데이는 불가리아인이 차지하고 있던 볼가강을 공격했고 뭉케는 남쪽의 킵착 투르크를 치러 갔으며 이후 몽골군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약 3년 동안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가로지르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몽골의 전투 방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먼저 항복하여 데칸의 봉신이 될 것을 요구한 후 상대가 동의하면 권력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만약 거부하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는 시기였습니다. 몽골의 유럽 동부 원정은 1240년 키예프를 점령하여 약탈하고 불태워버림으로써 완결되었고 중부 유럽은 몽골군이 오기도 전에 겁해지는 상태가 되었죠. 이후 수베데이는 5만으로 이루어진 세 갈래의 군대를 남쪽 헝가리에 보냈고 2만은 폴란드를 가로질러 독일 북부로 보냈습니다. 1241년 몽골군과 슐레지엔 헨리크 2세의 3만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와 독일 국경 근처 레그니차에서 만났고 몽골군은 소위 망구다이 전술로 게르만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유럽의 기록에 따르면 헨리크 2세의 3만 병력 중 2만 5천이 사망하였죠. 다음 목표는 헝가리 초원이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헨리크 2세의 기사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 망구다이 전술이 헝가리에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불가리아인, 러시아인, 독일인, 폴란드인, 헝가리인의 잇따른 패배로 유럽은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혔고 성직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몽골군의 침략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몽골이 서유럽을 침략한 이유는 본인들이 십자군을 통하여 동방의 유물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의 최종 목표는 그 유물들이 안치될 쾰른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서유럽인들은 공황에 빠졌죠. 하지만 몽골군은 헝가리를 괴멸시킨 후 왕 벨라 4세를 쫓아 남쪽 아드리아해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성직자들은 몽골군은 바빌론 유수 때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 무리라고 생각했고 이 일련의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로 이어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1년 12월 우구데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징기스칸의 손자들은 다음 데칸이 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가문들 사이에 벌어진 약 10년간의 투쟁은 데칸을 선출해내기 위한 왕비들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구데이의 섭정 투레겐에는 자신의 아들 구육을 데칸으로 세우고 싶었고 죽은 톨루이의 미망인 소르각타니는 본인의 장남 뭉케를 데칸으로 즉위시키려 하였지요. 구육이 먼저 데칸에 등극했지만 그는 즉위 2년도 안 되어 죽었고 1251년 7월 43세의 뭉케가 몽골 제국의 새로운 데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0년간의 여성 통치기가 끝나게 되지요. 2년간의 정비 후 뭉케 데칸은 1253년 봄 카라코룸에서 후릴타이를 개최하여 훌레구에게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카이로 등 아랍권 도시를 공격하게 하고 쿠빌라이에게 송나라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몽골에 남았으며 막내 아릭부케도 남아서 제국의 경영을 돕게 했죠. 1253년 5월 훌레구는 중앙아시아로 출발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랍의 실질적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먼저 아사신으로 알려진 시아파의 분파 니자리 이스마일파의 요새를 정복해야 했죠. 이스마일파는 젊은이들에게 하시시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쾌락을 즐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 교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핫사신, 즉 하시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고관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여러 언어에 스며들었죠. 이스마일파의 요새에 도착한 훌레고는 아사신의 수장 이맘에게 항복하면 관용을 베풀어주겠다고 선전하면서 공격을 가했고 이맘은 1256년 11월 몽골군에 항복하였습니다.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정리한 훌레군은 드디어 티그리스 강변의 웅장한 대도시 바그다드로 향했습니다. 이 무렵 아랍은 명목상으로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훌레군은 그들이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신 진압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음을 질타하며 즉시 항복하고 속지하지 않으면 바그다드를 점령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리파는 무슬림 세계 전체가 이교도의 점령을 허락치 않을 것이라며 당당히 맞섰죠. 따라서 1257년 11월 훌레군은 바그다드로 진군했고 4개월 후 바그다드 성벽은 돌파됨과 아울러 칼리파는 항복하였습니다. 약탈이 지속된 17일간 무슬림은 학살되었고 도시는 불붙었으며 칼리파의 무덤은 파괴되었죠. 이후 몽골군은 다마스쿠스로 향하였고 그들은 곧 항복함으로써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1260년 아이날 잘루트에서 벌어진 맘루크 노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몽골 제국의 서쪽 한계가 정해졌죠. 고려는 1218년 몽골군이 거란을 쫓아 한반도 북부로 들어왔을 때 김치려와 조충 두 장군이 몽골과 연합하여 1219년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에 승리하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지만 몽골의 과도한 공납 요구와 1225년 사신 제구의 피살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몽골은 1231년 사르탁을 파견하여 침공을 개시하였고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여 대몽항전을 시작했죠. 이후 몽골의 침입은 약 30년간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258년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고려는 화평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1259년 태자 왕전을 파견하였습니다. 왕전은 때마침 데칸 뭉케가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귀환하던 중에 아릭부케와 차기 데칸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쿠빌라이와 조우하였고 이 만남을 활용하여 쿠빌라이는 고려가 자발적으로 복속해온 것은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낸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결국
1260년 쿠빌라이는 아릭부케를 제치고 데칸이 되었는데, 그리하여 고려는 몽골의 응징과 보복을 피해 우호적 평화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1269년 이면이 원종을 폐위하자 몽골이 개입하여 왕위를 복위시켰고, 이를 계기로 태자 왕심과 쿠빌라이의 친딸 쿠툴룩 헬미시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어 왕심이 충렬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그는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었고, 1280년 일본 원정을 위한 정동 행성이 설치될 때 승상에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2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완성된 여몽 관계의 틀은 고려와 몽골이 종말을 맞게 되는 14세기 중반까지 지속됩니다. 당시 몽골에서 시집온 공주들은 그림과 같으며, 몽골 제국이 쇠퇴하고 있던 1351년 즉위한 제31대 국민왕이 정동 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 수복 및 요동 공략 등을 통하여 고려는 영토를 수복하게 됩니다. 훌레구의 아랍 원정과 동시에 시작된 쿠빌라이의 송나라 원정이 신통치 않게 진행되자 1257년 뭉케는 자신이 직접 송 원정에 나서기로 하여 카라코름을 동생 아릭부케에게 맡기고 출발하였지만 그는 1259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데칸이 되기 위하여 고향으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모두 자신의 땅을 보호하려 하였기 때문에 1260년 아릭부케가 카라코름에서 데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가 곧장 본인도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데칸으로 즉위했음을 선포하였죠. 정통성은 아릭부케에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 몇 년간 양측의 대결 끝에 결국 1264년 아릭부케가 항복하였고 그는 곧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데칸은 쿠빌라이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는 몽골의 국명을 중국식 연호인 지원으로 바꾸었지만 다른 지역의 몽골 왕가는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따라서 이때부터 몽골은 별도의 정부를 갖춘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티벳, 만주, 고려, 몽골 동부를 다스렸고 킵착 한국은 동유럽의 슬라브 국가들을 다스렸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에 이르는 땅은 일칸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아울러 가장 전통적인 몽골인은 모글리스탄이란 이름으로 중앙 초원지대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라코름은 불과 30년 동안 몽골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한 뒤 쿠빌라이의 명령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왕조의 이름을 대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새로운 왕조의 황제이자 창건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중국화하였는데 그 노력의 하나로 그는 황하강변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식 황도를 건설하라 명하여 1272년에 중도가 칸의 도시란 뜻의 칸발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울러 사치에 빠지고 유약하며 비현실적인 송나라 지도자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중국을 통일한 지도자라며 꾸준히 선전한 결과 해가 갈수록 송나라를 버리고 몽골 치하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드디어는 군대도 몽골 진영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송 왕조는 몽골에 의해 서서히 침식당하며 해체되었고 1276년 제2의 수베데이라 불리는 바얀에 의하여 수도 항저우가 점령당하며 송나라는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1279년 애산 전투를 끝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쿠빌라이는 바다로 눈을 돌려 1268년 일본에 사절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설득 작업이 실패하자 1274년 쿠빌라이는 약 900척의 함대를 모아 23,000명에 이르는 고려와 중국 보병을 일본으로 보냈지요. 그들은 스시마 섬과 큐슈 근처의 이키섬을 쉽게 점령한 후 하타카만으로 들어가 상륙에 성공했지만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발생하여 몽골군이 타고 있던 함대가 암초와 해안에 부서져 버렸고 13,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함대가 적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최대의 전사자를 내버린 것이었죠. 1차 원정이 실패한 7년 후인 1281년 5월 고려 함대가 다시 출항했고 7월경에 중국 지원군도 도착하여 일본으로 항해했지만 이번에도 태풍이 바다를 휘저으며 배를 뒤집고 부숴버려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실패하며 몽골의 동쪽 한계가 정해졌죠. 참고로 몽골군은 이후 미얀마, 베트남 안남, 라오스 등에서 승패를 주고받다가 1293년 자바 원정에 실패하면서 남쪽의 한계도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제국의 경계가 확정되었고 제국 내의 영역은 기존과 다른 통치체제에 적응해야 했지만 그 단계를 지나자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상업과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게 됩니다.
1332년 흑사병이 몽골의 여름 수도 상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은 1345년에는 킵착 항국의 볼가강 하류에 도달했고 1348년이 되면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흑사병이 유럽을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러시아를 중국, 몽골과 차단시켰고 그 결과 각 한국을 잇는 군사적 이점과 상업적 이득이 모두 사라지며 왕실들 간의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1335년 페르시아의 일칸국이 먼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신민들에 의하여 흡수되었고 1368년에는 중국에서 데칸 테무르가 난징을 본거지로 하여 발응한 명나라의 반군을 피해 가까스로 달아났습니다. 최초의 명은 몽골의 재침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국식 도시 난징을 수도로 정하였지만 결국 옛 몽골의 수도 칸발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신에 명나라는 이곳에 몽골의 흔적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자금성이죠. 아울러 킵착 항국은 자금 무리로 나뉘어 이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서서히 쇠퇴하는데 이 기간에 몽골인과 투르크는 서로 결합하여 여러 인종 집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모글리스탄에서는 권력이 유지되다가 14세기 말 자신이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주장한 티무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태어나던 1162년 세계는 여러 지역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 외에는 다른 문명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을 잘 알지 못했고 유럽은 중국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 징기스칸이 사망한 1227년이 되면 중국과 유럽은 외교나 상업으로 촘촘히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몽골 제국은 정복자로서 지구를 휩쓴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었지만 문화의 전달자 역할에서도 달리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제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인이 볼 때 당시 서유럽은 약탈할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제국에 편입시키려 하지 않았고 유럽은 고통은 가장 적게 받으면서도 교황을 통하여 몽골과 사절을 교환하며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이 유럽이 근대를 이끈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